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3강 2026년 7월에 실시된 고3 23번 주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답률이 10이네요. 58.6%로 나왔습니다. 혹시 안 풀어오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가 우리가 자연 언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물 언어 혹은 동물 언어에도 적용이 되는가? 아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가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한계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계속 한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추, 그 다음에 메타포, 은유,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추라든지 은유라든지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트레이드 오프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A와 B가 존재했을 때 A가 증가하면 B가 내려가고 B가 또 내려가면 이게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성, 이 글에서는 정확성과 이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어디로, 식물의 언어 혹은 동물의 언어로 상징을 한정시켜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 이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을 조금만 올리고 이해력을 좀 내리는 것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이런 한계를 표현할 때 이 트레이드 오프가 여기서도 존재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완벽하게 100% 자연어, 그러니까 동물어, 날라다닌 새의 언어로 정확성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 뭐가 희생이 돼요? 그렇죠. 완벽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데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요 이치가 더 중요하죠. 요 이치가 뭐예요? 그렇죠. 언어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다? 유추, 그렇죠. 은유, 문학, 예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더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에서는 perfect accuracy, 완벽한 정확성, 새의 언어로 상징을 제안을 하면 새의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확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자, 좀 더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ect accuracy 어려웠습니다. 메타포, 은유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구조주의가 보이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다른 동물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은유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트레이드 오프, 정확성, 새의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인간은 이해를 못하겠죠. 자, 그러면 instead,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에라는 말을 썼고요. We eat this gap this way, they each.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언어학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꼭 알았으면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이 있어요. 소실의 언어학인데, 언어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죠. 동물이나 새나 식물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기호체계고, 이런 컨벤셔널, 이런 관습적으로 정립된 기호체계죠.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는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새 중심이 아니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니체의 이제 이 메타포에 대해서 니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메타포라는 것은 모든 언어, 심지어 문자 그대로 쓰는 언어일지라도 이런 비유적인 기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유가
모든 문자, 이세상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다 비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유로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은유로부터 기원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은유가 또 개념적인 그런 그런 은유 이론이 있는데, 이 메타포라는 것은 이런 장식하고 이런 요소가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은유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이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다? 은유다. 우리 인간의 말은 은유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해석학에서도 자,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맥락이 잡혀 있잖아요. 자리가 잡혀 있죠. 결코 중립적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새를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새를 묘사할 수 없어요. 새의 행동, 새가 가지고 있는 새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생활 양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벽한 오브젝티비티, 제가 지금 오브젝티비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는 accuracy, 정확성이라 표현했는데, 이 말은 오브젝티비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새를 표현할 수 없죠. 왜요? 우리의 언어는 인간 중심과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인간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의 언어의 기호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해석해 주신 선생님들이 안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새가 우리가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운다라는 게 뭐예요? 또 새가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혹은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픈 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늘의 시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새를. 그리고 뭐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을 기반해서 표현한 거지, 새를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새의 세상을 인간의 언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거 자연 대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새의 입장에서 기술하려면 복잡하겠죠. 새 자체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 자유, 슬픔, 시인과 같은 개념 같은 걸로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새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의 시작, 새의 뇌, 새가 생각하는 인식, 새가 느끼는 빛의 파장, 인간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새가 나르는 공기 역학, 공기를 느끼는 방식, 새가 느끼는 본능적인 감각은 오직 새에게만 있는 의미 있는 순수한 용어들만 설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새의 언어, 여기서 보면 심벌인데, 체계, 기호, 심벌의 그러한 상징으로 언어를 뭘로? 그렇죠. 새를 묘사하는데, 새만이 단지 활용되는 그런 언어로, 그런 용어로서 표현을 하려고 한정 지은다면, 새의 용어로만 설명을 해야 한다면, 새의 언어로만 표현한다면 인간인 우리가 그 언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아마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잖아요. 새를 완벽하게 순수하게 묘사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 우리가 새를 설명하는데 새에게만 적용되는 기호체계, 새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심벌의 체계로만 축소시켜 버린다고 가정하면, 그런 정의상 더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려면 인간의 감정, 경험, 비유를 완전히 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의 심벌로만 표현해야 된다면 인간의 언어는 배제해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되기가 어렵겠죠. 날개가 파르르 떨린다, 뭐 자유롭게 난다,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이 어때요? 다 빼버리면
새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표현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 표현해보세요. 그럼 인간이 어때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가 예를 들어서 뭐 찌르르르르 이게 뱀이 나타날 때 이런 소리를 냈다고 쳐봐요. 찌르르르르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새의 언어는 인간이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정확성,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확성이 올라가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새의 심벌의 체계, 새의 용어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어. 자연의 세계를 말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역사, 감정, 인간의 비유, 은유, 문학, 예술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추구하면 언어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이해를 추구하면 어때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트레이드오프 방식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새의 이상한 기호로만 표현이 되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언어니까 새의 언어가 아니라. 자, 이 얘기를 지금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언어를 뭘로 한정시켜요? 줄여버려요? 체계로, 상징으로, 상징의 체계, 상징의 체계로. 어떤 상징? 가능한 상징. 묘사하려고 해요. 새를 묘사하려고 해요. 어떤 용어로? 딱 그렇게 적용되도록. 어디에? 새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로. 새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로 새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찌르르르르, 뭐 끼욱 이런 어떤 상징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한정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정의상 더 이상 언어가 아니죠. 뭐 그것이 뭐예요? 그거 그렇죠. 새의 언어죠. 새의 언어. 언어는 상징의 시스템으로 언어를 상정시키는 언어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죠. 2번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만 바로 나오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완벽한 정확성,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그 말은 무슨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새에게만 이렇게 새에게만 적용 가능한 용어로 새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징 체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이 성취돼요. 단지 어떤 것을 희생해야만 표현이 되겠어요? 완벽한 무이해, 몰이해, 완벽한 무이해와 몰이해의 대가, 희생을 치르고서야만이 이 완벽한 accuracy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accuracy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accuracy 하게 되고 이거를 이걸 조금만 떨어뜨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만 쓰게 되니까. 인간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해 가능성을 극대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자유롭게 노래한다처럼 인간의 감정, 자유, 노래 이런 말을 섞어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본질에서는 멀어져 버리잖아요. 정확성이 훼손이 되죠. 새의 움직임을 우리가 춤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의 소리를 우리는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사실 새의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를 표현하려면 새의 소리가 노래한다. 이거는 새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은유가 되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를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비행 중에 양력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다닐 때. 또 새가 의사소통할 때 어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주파수가 찌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새의 그러한 소리 울림의 표현들도 해야 될 거고 또 양력도 표현해야 될 거고 근육 수축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때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냥 우리가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해는 좋아지죠.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정확성을 낮춤으로써 이해를 올린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완벽한 몰이해. 요 완벽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어휘적 결석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을 표현하는데, 새를 표현하는데, 식물을 표현하는 데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다를 지금 1번과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과 2번에서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계속 이런 한계에만 있고 말아버려요? 아니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 어떤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갭이 뭐예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죠. 인간 언어의 한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새 언어의 한계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런 간극을 브릿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첫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 inaccuracy, 그죠? 요거. perfect accuracy의 반대 개념이죠.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언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식이 뭐예요? 그죠?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죠. 인간은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역사로부터 나왔다는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다는 것을,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언어가 뭐예요? 인간의 언어죠. 이 언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이용해. 이 언어. the language죠. the language를 어떻게 이용해요? 센시티블리하게,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밑에 나오는 은유적으로, 그렇죠.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은유적이고, 그렇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자. 이게 두 번째란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의 이 갭은 한계죠. 정확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떨어지고, 이해를 올려면 정확성 떨어진 거네. 그러한 간극을 브릿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방식이죠. 우리 인간의 언어의 방식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불순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다? 굉장히 엄청나게, 자, 비유와 은유를 의존한다. 이게 뭐죠? 이거죠, 이거 보이시면 잘하는 겁니다. 비유. 왜 은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한계, 인간의 언어에, 자연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비유와 은유를 굉장히 의존한다.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묘사를 할 때, 또 기억을 떠올릴 때, 생생하게 떠올리려고 할 때, 새에 관한 기억이나 새에 관한 그런 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은유와 비유를 쓴다. 대신해서 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은유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언어 자체는 역사, 문화, 인간의 경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1번, 자, 요 2번이 병렬 구조죠. 그래서 또 우리는 뭐 해야 돼? 뭐 할 필요가 있어? 열어놔야 돼. 뭐예요? 더 큰 상상적인 프레임워크로, 예술이나 문학에, 물론 예술과 문학의 그러한 상상력의 프레임워크에, 더 큰 프레임워크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말이 곧 은유와 비유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은유와 비유, 그래서 또 이렇게 상상력의 프레임워크, 같은 뜻이죠. 이렇게 여기 같은 뜻이죠. 이렇게 같은 뜻. 자,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도 디스크립션이 나왔는데, 일상적인 묘사에서는 뭘 수반해요? 언어를 당연히 수반하죠. 그리고 그 언어는 어때요? 결국 그 언어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언어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언어는 인간 언어 자체의 독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 is shot로는 is shot 어려웠습니다. 온통 스며든 몸으로 가득 차 있는 이란 뜻이에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인간의 언어는 또 뭘로 가득 차 있어?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죠. 그 다음 요거는 반향, 여운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역사는 뭐예요? 인간 자신의 역사죠. 인간 자신의 역사로부터의 그런 메아리와 여운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의미, with 나왔죠? 여기도 with 1번, 2번 병렬.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의미와 은유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은유는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은유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는 은유가, 또 인간의 언어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은유로 가득 차 있고, 의미로 가득 차 있고, 역사로 가득 차 있고, 메아리로 가득 차 있고, 여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비유와 은유. 요게 같은 얘기였죠. 그 다음 또 어떤 얘기가 같아요? 그렇죠. 요것도 같은 내용이죠. 또 요것도 같은 내용이죠. 요거 다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이게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다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너럴 라운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이 글이. 이 글은 제너럴 라운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메타포를 어때요? 요약을 딱 한 거예요. 이 메타포들, 이런 메타포들, 이런 반향들, 여운들, 이런 메아리들, 그 다음 이런 상상력의 프레임들, 그 다음 이런 비유와 메타포들, 이런 것들은 또 어때요? 새로운 정보. 의식적이든 하여튼 이것들이 존재하죠. 이런 은유들이 의식적이든 존재하고 죽든지 살든지 존재하고, 이런 메타포들은 어때요? 항상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요 데이가 뭐예요? 더 메타포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식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역사적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역사적인 단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문학의 단계를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언어의 능력의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죠. 상상적인 표현을 인간의 감정 표현, 이런 감정 대응, 감정 반응에다가 상상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심벌의 체계다. 그리고 정확성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언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구조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유와 은유, 은어는 description이요, 언어는 바로 아트 앤드 문학의 상상력이었고, description 인간의 언어, 역사였고, 에코였고, 그 리버버레이션 됐고, 미닝이 됐고, 메타포가 됐고, 인간의 경험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은유가 되고, 작동이 되죠. 인간 언어의 한계고, 메타포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하죠. 인간과 세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표현은 대부분 은유가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셨죠? 자, 트레이드 오프. 새만 특정하게 하는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대조를 이뤘고요. 과학과 정확성, 오브젝티비티죠. 요 객관성, 오브젝티비티. 아트와 문학은 서로 대조를 이뤘고, 자연과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객관적인 묘사냐 메타포냐, 문자 그대로 묘사냐 비유와 메타포를 쓰느냐, 새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용어,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적 해석 계속 살펴봤고요. 구조주의, 인스테드 중요했고요. 여기 다 살펴봤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자,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